인용문제에서 근무하시는 이주국께서 이 북한의 대외 정책, 정치 권력 성격과 관련해서도 발표하셨고, 정치 권력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얼마 전부터 북한의 대외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접근 자체가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라든가 북한 제재에 직접 체험이 있었던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접근한 그런 연구들이 있죠. 또 접근이 원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니까 다른 부사회지 국가라든가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그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는 게 이론이죠. 그 이론적 틀을 가지고 북한을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많은데 물론 이제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그 한계는 역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더라. 그것이 그 결과 과연 그렇게 북한의 대외 정책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참 난망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우리 전공이 원래 정치학이니까 정치학에서의 기본 개념이 뭘까? 그 권력이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정치학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서 한번 대외 정책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은 우리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그 권력, 정치인 혹은 정당 혹은 정치 집단은 권력을 추구하고요, 잡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지속시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한나라당이 너무 힘들고 막 어렵다고 아유 야당 시절이 그립다. 다음번에 대통령 후보 안 내겠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또 민주당이 또 갑자기 여당할 때 그렇게 우리를 못살게 시달리게 하더니 꼴 좋다. 우리도 다음번 이제 계속 야당하면서 그거 즐기겠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권력을 추구, 그다음에 작은 권력을 지속 유지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 개념이 있겠지만은 저는 통제와 지지라고 하는 좀 이렇게 상반된 대비되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어떨까? 잘 아시겠지만은 권력을 유지 강화 지속시키는 방식 중에 통제의 방식이 대단히 유효한 어떤 시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통제를 통해서 언론 조작이라든가 야당 탄압이라든가 뭐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 강화 지속시키는 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일단 생각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왕권 국가라든가 뭐 우리나라 건국 초기 그다음에 이어지는 유신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유권자로부터의 지지를 받아서 투표를 많이 얻음으로 해서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쪽보다는 아무래도 통제에 의존한 바가 컸었다. 그런데 점점 그 권력의 성격이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발전이라든가 정치가 이제 계속 민주화되는 그 정치 역사를 보면은 통제 의존 혹은 통제 일변도의 권력이 점점 지지지향 내지는 지지 의존의 권력의 성격도 그다음에 그 권력을 유지 강화 지속시키는 그 방식도 지지 의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지금 이럴 겁니다. 대통령은 단임제니까 어차피 아마 한나라 당이라고 글쎄 그 안에 보면 개파가 많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 당이 그 단위가 돼서 한나라당의 재집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많은 당선, 한나라당 무슨 예를 들어서 후보자들의 각급 지자체 자치단체장의 당선 아마 이런 것들을 당을 기본 단위로 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은 그럼 뭘까? 북한은 노동당일까? 국방위원회일까? 아니면 김정일 어떤 사유화된 권력일까라고 할 때 여기서 결론은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아마 북한의 정치 권력의 어떤 지속 유지 강화의 기본 단위는 노동당이라기보다는 개인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제 정치 권력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요. 그 북한 체제 그 정치 권력의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일단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틀로 우리가 그 권력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체제 일반과에 더해서 북한만의 독특한 어떤 그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주의 체제는 정치 권력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민주주의적 어떤 뭐 이런 거랑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잘 아시겠지만요. 통제의 권력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아마 사회주의 체제가 아닐까. 지지를 통해서 그 권력이 강화된다. 지지를 통해서 그 권력이 유지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폴리티컬 파워, 정치 권력이 다분히 통제를 통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사회주의 체제 국가는 그들에 의해 이론에 따르면은 과도기 체제입니다. 공산 사회가 오기 전까지에. 그리고 그 체제가 그 공산 사회가 오면은 국가는 소멸됩니다. 어차피 소멸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중심으로 해서 체제가 이게 편성된 게 아니고 성립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러니까 과도기 세계 공산 혁명의 완성의 그 과도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때 사회주의 체제는 뭐냐? 공산혁명을 완성시키는 일종의 그 준전시다. 전시죠. 배급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사회주의 그 프리즘을 빼고 보면은 사실은 배급은 경호소, 감옥이나 혹은 전시입니다. 의식주를 정치 권력이 통제하죠. 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이니까. 전시에는 일종의 그 혁명이라는 성전, 세계혁명의 완성이라는 성전을 염두에 둔.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어차피 없어질 나라니까, 없어지는 제도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심으로 국가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지 않고요. 일종의 혁명 성전의 전투사령부. 전투사령부가 두 개, 세 개일 수가 없죠. 복수정당제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어려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 유일당, 혁명의 지도사령부로서 유일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든 권력이 전시니까 집중되는 거죠. 선거라든가 인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그걸 신경 쓰는 체제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혁명이라고 하는 그 상위 목표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의미로 체제가 구성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배급 그다음에 그러는 그 사회주의 체제가 그 성립하는 그 사회주의 체제를 제도화를 안착시키는 과정도 대단히 배제적이고, 인민들의 지지나 동의에 있어서는 배제적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강압 폭력적이었고, 뭐 이런 어떤 사회주의적 특성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김일성 권력의 사유화, 그 사유화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불가피론, 그 다음에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사정, 뭐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뭐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아무튼 개인에게 권력이 사유화된 것만큼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